안녕하세요. 2026년 1월 7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나온 여러 소식들을 보면 언뜻 서로 상관없어 보이는 사건들이 참 많습니다. 네, 그렇죠. 베네수엘라에서 벌어진 군사작전이 있고 또 월스트리트 주가는 급등하고 라스베거스에서는 IT쇼가 열리고요. 오늘은 이 점들을 하나의 큰 그림으로 한번 연결해 보려고 합니다. 네. 이 안에 숨겨진 흐름을 여러분과 함께 짚어보는 거죠. 네, 지정학적인 큰 움직임 하나가 경제, 또 외교, 심지어는 우리가 상상하는 미래 기술에까지 어떻게 연쇄적으로 파장을 일으키는지 그 연결고리를 찾아보는 아주 흥미로운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그 시작점 베네수엘라 얘기부터 해보죠. 네. 지난 주말에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하기 위한 미국의 군사작전이 있었어요. 네, 이 사건 자체도 굉장히 충격적인데 그래요. 트럼프 행정부가 여기서 멈추질 않더라고요. 맞아요. 베네수엘라 석유를 직접 관리하고 그 판매 수익까지 통제하겠다 이렇게 밝혔단 말이죠. 네. 이건 그냥 내정 간섭 수준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죠. 사실상 한 국가의 가장 중요한 자산을 직접 운영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으니까요. 네. 에너지부 장관이 그저 원유를 다시 움직이게 해서 팔 것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말했지만 그 속내는 훨씬 복잡합니다. 국제사회에서는 당연히 거센 비판이 나오고 있고요. 어떤 비판들이죠? 일부 국제법 전문가들은 이번 공격 자체를 명백한 불법 침공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 침공으로요? 네, 그리고 작전 중에 발생한 100여 명의 사망, 이건 잠재적인 전쟁 범죄 소지가 있다고까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외부의 비판에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네, 전혀. 오히려 미국 내에서는 더 강경한 목소리가 나오던데요. 백악관이 1월 6일 폭동 5주년 기념 웹페이지에 당시 시위대가 평화로웠다고 주장하는 내용을 올렸다면서요. 맞습니다. 바로 그게 이번 베네수엘라 사태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는 지점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기존의 국제 규범이나 합의보다는 우리의 국익이 최우선이다. 이 기조를 대내외에 확실히 보여주는 거죠. 심지어 당시 부통령이었던 마이크 펜스가 선거 결과를 인증한 걸 두고 비겁한 방해 행위였다고 비난까지 했어요. 와, 내부의 반대 목소리조차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아주 강하게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베네수엘라야 뭐 석유도 있고 그동안 정치적으로 계속 부딪혀 왔으니까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가는데 갑자기 그린랜드는 왜 나온 건가요? 동맹국인 덴마크 영토인데 군사력 사용까지 거론하면서 획득하겠다고 하니 이건 정말 상식 밖의 이야기처럼 들리거든요. 이게 진지한 계획일까요? 이게 참 허황된 이야기처럼 들리지만요. 여기에도 분명한 전략적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전략적 계산이요? 네, 그린란드는 지정학적으로 북극 항로의 요충지고요. 또 막대한 양의 히토리와 천연 자원이 묻혀 있는 곳입니다. 아, 자원이군요. 그렇죠. 베네수엘라의 석유랑 이 그린란드의 자원을 하나로 묶어서 보면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기조가 단순한 영향력 확대를 넘어서 미래 산업의 핏줄이 될 핵심 자원을 선점하려는 뭐랄까 자원 제국주의에 가깝다는 걸 알 수 있죠. 자원 제국주의. 네, 그래서 덴마크 총리가 미국은 북극섬을 합병할 권리가 없다고 아주 강력하게 경고했지만 이런 움직임 자체가 이미 나토 동맹의 신뢰에 균열을 일으키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결국 베네수엘라와 그린란드는 자원이라는 키워드로 연결이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자, 이렇게 엄청난 정치적, 군사적 움직임이 있었으니 당연히 돈의 흐름도 여기에 반응했겠죠? 월스트리트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시장은 언제나처럼 즉각적으로 그리고 아주 열광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열광적으로요? 네. 미국이 베네수엘라 석유를 다시 시장에 내놓을 거라는 그 기대감 하나만으로 관련 기업들 주가가 그야말로 수직 상승했죠. 와, 쉐브론이 5% 이상 급등했고요. 마라톤 페트롤리엄과 발레로 에너지가 각각 6%, 9% 가까이 올랐습니다. 9%요? 네, 유전 서비스 업체인 헬리버튼은 무려 8%나 폭등했습니다. 듣기만 해도 어마어마하네요. 그럼 이제 베네수엘라산 석유가 막 쏟아져 나오면서 국제 유가도 좀 안정되는 건가요? 당장 우리 주유소 기름값도 좀 내려갈 수 있을까요? 주식시장의 기대는 그렇지만 현실의 파이프라인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네, 단기적으로 유가에 미칠 영향은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왜죠? 베네수엘라의 석유 시설이 수년간의 투자 중단과 관리 부실로 사실상 재앙적인 상태거든요. 재앙적인 상태요? 네, 현지 보고서들을 보면 탱크는 다 부식되고 파이프라인은 줄줄 새고 거의 폐허에 가깝다고 합니다. 아, 이걸 정상화하려면 수년의 시간과 정말 천문학적인 비용이 필요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월가의 주가 급등은 현실보다는 기대감이라는 땔감으로 타오른 불꽃에 가깝다고 볼 수 있죠. 역시 현실은 복잡하군요. 그런데 이런 유전 개발붐에 대한 기대와는 또 정반대로 미국 내 고용 시장은 차갑게 식어가고 있다는 소식도 있네요. 11월 구인 건수가 2024년 중반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고요? 네, 바로 그 점이 아주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11월 구인 건수가 예상보다 훨씬 낮은 715만 건으로 나왔거든요. 이건 기업들이 신규 채용에 굉장히 몸을 싸리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경기 둔화의 신호로 봐도 될까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죠. 하지만 동시에 해고율도 낮아지고 있어요. 아, 해고도 안 한다고요? 맞습니다. 즉 기업들이 사람을 새로 뽑지는 않지만 기존 인력을 자르지도 않는
일종의 저고용, 저해고 상태로 접어들고 있는 겁니다. 급격한 침체보다는 완만한 연착륙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대형 투자 회사들이 단독주택을 사들이지 못하게 막겠다고 발표했어요. 네, 그것도 있었죠.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라는데 이것도 시장에 꽤 큰 충격을 줬을 것 같은데요. 네, 발표 직후에 오픈도어나 블랙스톤처럼 주택을 대량으로 매입해서 임대 사업을 하던 기업들 주가가 급락했죠. 그렇죠. 하지만 이 조치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아, 왜 그런가요? 사실 전체 투자자 소유 주택 중에서 이런 대형 기관들이 가진 건 2%에 불과하거든요. 2%밖에 안 돼요? 네, 90% 이상은 열채 이하를 소유한 소규모 개인 투자자들 소유입니다. 그래서 이 조치가 실제 주택가격 안정에 얼마나 기여할지는 미지수지만 유권자들에게 내가 집값을 잡기 위해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는 것과는 확실히 있겠죠.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시야를 좀 더 넓혀보죠. 미국의 이런 공격적인 행보에 다른 나라들, 특히 중국 같은 경쟁국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요? 중국은 뭐 예상대로 아주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베네수엘라의 다른 경쟁국들과 관계를 끊으라고 요구하는 건 약탈 행위다 이런 원색적인 표현까지 써가면서 비난했죠. 약탈 행위라. 사실 베네수엘라는 중국의 1대1로 구상해서 남미로 들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 교두보였습니다. 아, 그랬군요. 경제적, 지정학적 투자를 엄청나게 해놨는데 이번 사태로 그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한 거죠. 남미 대륙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큰 시험대에 올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전통적인 우방인 유럽의 입장은 좀 애매할 것 같은데요. 정확합니다. 그야말로 딜레마에 빠졌죠. 딜레마요? 네, 영국 노동당 일부에서는 왜 총리가 트럼프의 행동을 국제법 위반이라고 분명하게 말하지 않느냐 이러면서 비판하고 있거든요. 아, 동맹인 미국 편을 들자니 국제법의 원칙이 무너지고 원칙을 지키자니 최대 동맹과 척을 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겠네요. 특히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린란드 문제가 불거지면서 유럽의 불안감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차례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위기감이 팽배해지는 분위기입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 러시아는 조용히 타격을 입고 있는 것 같네요. 원유 수출액이 2022년 전쟁 시작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고요? 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정유 시설을 계속 공격하고 있는 데다 국제 유가도 하락하면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 유전이라도 다시 가동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과는 아주 대조적으로 러시아의 에너지 패권은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거대한 지정학적 충돌, 그리고 그로 인한 경제적 파장에 대한 이야기였는데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지금 가장 뜨거운 분야인 AI 산업과도 깊숙이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 이번 사태를 꿰뚫는 핵심 중 하나입니다. 베네수엘라 사태가 단순히 석유를 둘러싼 20세기형 자원전쟁이 아닌 이유죠. 아, 베네수엘라에는 석유뿐만 아니라 반도체와 첨단 기술의 필수적인 핵심 광물, 즉 히토류가 대량 매장되어 있습니다. 히토류. 그렇군요. 현재 미국은 히토류 공급망을 대부분 중국에 의존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만약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광물 자원까지 통제하게 된다면 이건 단순히 에너지 안보를 넘어서 AI 기술 패권 경쟁에서 중국의 목을 조를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카드를 쥐게 되는 겁니다. 와, 중국이 왜 그렇게 강하게 반발하는지, 미국의 큰 그림이 무엇인지 바로 이 지점에서 명확해지는 거죠. 군사, 경제, 그리고 기술 패권이 모두 얽힌 복잡한 체스 게임인 셈입니다. 이런 거대한 기술 패권 경쟁의 최전선이라고 할 수 있는 라스베이거스 CES에서도 정말 뜨거운 소식들이 쏟아지고 있더군요. 네, 지금 한창이죠. 특히 엔비디아의 발표가 눈에 띄던데요. 베라 루빈이라는 새로운 AI 칩을 내놓았는데 더 빠르고 저렴하다는 말은 사실 매년 나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번엔 구체적으로 뭐가 다른 건가요? 이게 우리 같은 일반 사용자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더 빠르고 저렴하다는 건요, 이제 AI가 우리가 지금껏 경험하지 못했던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가령 지금까지는 AI에게 복잡한 물리 시뮬레이션을 시키거나 현실 세계의 변수를 모두 계산하게 하는 게 너무 비싸고 오래 걸려서 불가능했다면 이제는 그런 연산이 가능해지는 문이 열리는 거죠. 아하.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엔비디아 CEO가 아주 중요한 선언을 합니다. 물리적 AI의 챗GPT 순간이 왔다. 물리적 AI의 챗GPT 순간이요? 말이 좀 어려운데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지금까지 챗GPT 같은 AI는 똑똑한 병 속의 뇌와 같았어요. 병 속에네요. 네, 세상의 모든 지식을 알고 우리와 대화할 수 있지만 커피잔 하나 들어올릴 수는 없었죠. 아, 물리적 AI는 그 뇌에 로봇이라는 손과 팔, 자동차라는 몸을 달아주는 겁니다. 현실 세계로 나온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가상세계에만 머물던 AI가 현실 세계로 나와서 직접 움직이고 보고 행동하기 시작했다는 의미입니다. 이건 정말 거대한 변화의 시작이고 엔비디아는 자율주행차나 로봇택시가 그 첫 번째 주인공이 될 거라고 보고 있죠. 와, 상상만 하던 일이 정말 현실이 되고 있군요. 그런데 이렇게 기술이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는 만큼
그 그림자도 짙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챗봇 그록이 계속해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더군요. 네, 사용자가 원하면 여성의 사진을 노골적인 이미지로 바꿔주는 등의 유해 콘텐츠를 계속 생성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영국, 프랑스 같은 규제 당국이 조사에 착수할 거라고 경고하고 있는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뭔가요? 이런 논란 속에서도 XAI가 2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27조 원에 달하는 추가 투자를 유치했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그렇게 문제가 많은데도 투자를 하겠다는 곳이 줄을 섰다고요? 정말 대담한 전략이네요. 기술의 잠재력만 보고 베팅하는 거죠. 이 사건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AI가 만들어낸 결과물로 인해 누군가 피해를 입었을 때 그 책임은 과연 누구에게 있는가? AI를 이용한 사용자인가 아니면 AI를 만든 개발사인가? 아직 이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나 법적 기준이 전혀 없습니다. 기술은 저만치 앞서 달려가는데 우리의 제도와 윤리는 한참 뒤에서 헐레벌떡 따라가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네요. 베네수엘라의 총성에서 시작해서 월스트리트의 숫자들, 그리고 AI가 만들어갈 미래의 모습까지. 하나의 사건이 이렇게나 많은 영역에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을 한번 곱씹어 보시면서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AI가 유해한 말을 했을 때의 책임을 고민해왔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물리적 AI의 시대가 오면 질문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자율주행차가 사고 직전의 순간에 누구를 보호할지 윤리적 판단을 내리고 자율화된 공장이 인간의 일자리를 없애는 결정을 내렸을 때 그 행동의 책임은 과연 누가 져야 할까요? 이제는 단순한 유해 컨텐츠의 문제를 넘어 AI의 행동이 낳는 실제적인 결과에 대해 우리가 답해야 할 시간입니다.